해저 이만리 챕터 11 노틸러스호. 네모 선장이 일어나자 나도 그를 따라 걸음을 떼었다. 식당 뒤에 있는 이중문이 열렸다. 우리는 방금 나왔던 식당과 똑같은 크기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서재였다. 흙단에다 구리를 무늬처럼 박아놓은 높은 책장에는 선반마다 똑같이 재본된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책장은 사방벽에 쭉 둘러져 있었고 책장 밑에는 밤색 가죽을 씌운 널찍한 소파가 역시 방을 따라 편안한 곡선을 그리며 놓여 있었다. 책상들은 무겁지 않아 보여서 마음대로 붙여놓았다가 떼어놓을 수 있었고 독서대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서재 가운데 자리한 커다란 탁자 위에는 작은 책자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오래된 신문도 몇 장 보였다. 둥근 천장에 박혀있는 4개의 반투명 유리 전등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이 조화로운 방 전체를 가득 메웠다. 나는 솜씨 있게 꾸민 서재를 진정으로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천장에게 말했다. 네모 선장님, 육지에 어떤 궁전에 옮겨놓아도 손색 없을 서재로군요. 이런 서재가 당신을 따라서 이 깊은 바다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보다 더 은밀하고 고요한 장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당신의 박물관 서재가 이처럼 완전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장님. 그곳은 이 서재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이곳에는 6천에서 7천 권 정도의 책이 있는 것 같군요. 1만 2천 권이요, 박사. 이것들이 나를 육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지요. 하지만 노틸러스호가 처음 바닷속으로 들어오던 날 내게 육지의 세상은 끝났소. 그날 마지막으로 책과 잡지, 신문들을 샀지요. 그 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도 않고 글도 안 쓴다고 믿고 싶소, 교수. 원한다면 언제라도 이 책들을 볼 수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시오. 나는 네모 선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책장으로 다가갔다. 다양한 언어로 쓰인 과학, 도덕, 문학 서적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정치 경제학에 관한 책은 단 한 권도 보이지 않았다. 이 배 안에서는 그런 책들은 철저히 금서로 묶인 것일까?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책들이 모두 언어의 구분 없이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노틸러스호의 선장이 손에 잡히는 대로 어떤 책이든 쉽게 읽을 수 있다는 뜻이리라.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고대와 현대 거장들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호메로스에서 빅토르 유고까지, 크세노폰에서 미슐레까지, 또 라블레에서 조르주 상드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인류가 역사, 시학, 소설, 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었다. 하지만 이 서재의 주역은 무엇보다 과학이었다. 기계학, 탄도학, 수리학, 기상학, 지리학 등의 책들이 박물학 책들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학문들이 선장이 주로 연구하는 대상임을 알았다. 훔볼트, 아라고, 푸코, 앙리 생트 클레르 드빌, 샤를, 밀른 에드워즈, 카트르파주, 틴드, 패러데이, 베르툴로, 세키 신부, 페터만, 모리 선장, 아가씨 등의 저서들과 과학 아카데미의 논문들, 다양한 지리학회의 보고서들이 보였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내 책이 2권 놓여 있었다. 아마도 그 책들 덕분에 네모 선장이 비교적 호의를 갖고 나를 맞아둔 듯했다. 조세프 베르트랑의 저서들 중에서 천문학의 기초는 나에게 결정적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그 책이 1865년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노틸러스호가 바닷속으로 들어온 것은 아마 그 이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네모 선장이 잠수함 생활을 시작한 지는 채 3년이 안 된 셈이었다. 더 최근의 저서들을 찾으면 보다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아볼 시간은 앞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 일로 노틸러스호의 경이로운 세계를 둘러보는 일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선장님, 이 서재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과학의 보물들이 있군요. 잘 이용하겠습니다. 이 방은 서재로만 쓰는 곳이 아니오. 끼견실이기도 합니다. 네? 끼견실이요? 그럼 배 안에서도 담배도 피운다는 말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아바나 회사와 계속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겠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가를 피워보세요, 아로낙스 박사. 아바나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박사가 시가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만족할 거요.
나는 그가 내민 시가를 받아들었다. 모양은 아바나 시가를 생각나게 했지만 담뱃잎이 황금빛이었다. 나는 우아한 청동 받침대가 달린 작은 화로에 대고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이틀이나 시가를 피우지 못한 애연가로서 기분 좋게 첫 모금을 깊이 빨아들였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건 담배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 담배는 아바나산도 아니고 동양산도 아니죠. 이건 니코틴이 풍부한 해초의 일종이요. 바다가 이 해초를 공급해주지만 그 양은 아주 적소. 박사, 아바나 시가가 그립소? 선장님, 오늘부터 아바나 시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가가 어디 산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피우시오. 어떤 연구기관에서도 검증해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오히려 아주 훌륭한데요. 그때 내무선장이 서재로 들어왔던 문과 마주한 반대편 문을 열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는 커다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길이 10m, 너비 6m, 높이 5m 정도로 내 귀퉁이를 빗면으로 잘라낸 아주 큰 사각형의 방이었다. 경쾌한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된 천장에서 밝고 부드러운 빛이 내려와 박물관에 있는 경이로운 작품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야말로 진짜 박물관이었다. 돈을 아끼지 않는 어떤 지적인 사람이 자연과 예술 분야의 온갖 보물을 마치 화가의 화실처럼 뒤죽박죽으로 모아둔 곳이었다. 소박한 무늬의 융단을 쳐놓은 벽에는 똑같은 액자들 속에 든 거장의 그림 30여 점이 걸려있고 액자들 사이에는 반짝이는 무구 장식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의 유화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자랑하는 작품들로 대부분 내가 유럽의 개인 컬렉션이나 전시회에서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들이었다. 라파엘로의 마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처녀, 꼬레조의 님프, 티치아노의 여인, 베로네스의 경배, 무리오의 성모 승천, 홀바인의 조상화, 벨라스케스의 수도사, 리베라의 순교자, 루벤스의 축제 장터, 테닐스의 풍경화 2점, 헤리트 다우와 맵슈와 파울 포터의 소품 3점, 제리코와 프리동의 유화 2점, 바크오이센과 베르네의 해영화 몇 점이 몇 거장들의 다양한 화풍을 대표하고 있었다. 현대 작품들 중에선 들라르쿠아, 앵그르, 드캉, 트루아용, 메소비네, 도비니 등의 서명이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멋진 박물관에서는 구석구석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고대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본뜬 대리석상이나 청동상을 전시해 놓았다. 노틸러스호의 선장이 말했던 대로 나는 황홀경에 빠져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아로낙스 박사, 뻔뻔하게도 이렇듯 정신없고 뒤죽박죽인 상태로 맞이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선장님, 당신에 대해 더 알아볼 것도 없이 당신을 예술가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요. 나는 예전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작품들을 수집하기 좋아했소. 탐욕스러운 수집가에서 좋은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지칠 줄 모르고 꼬치꼬치 캐고 다녔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몇 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소. 이제 내게 이것들은 죽은 세상과도 같은 육지에 대한 마지막 추억이요. 내 눈에는 현대 예술가도 고대 예술가와 다를 바 없어. 그들은 모두 2000년, 3000년을 살았고 내 머릿속에서는 모두가 뒤섞여 있어. 대가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법이니까요. 음악가들은요? 나는 오르간 위에 흩어져 있는 베버, 로시니,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마이어베어, 에롤, 바그너, 오베르, 구노와 같은 다른 수많은 음악가의 악보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오르간은 거실의 한쪽 벽을 다 차지할 만큼 컸다. 이 음악가들은 모두 오르페우스와 동시대의 음악가들이요. 죽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시대의 차이 따위는 사라지기 마련이니 말이오. 나는 죽은 사람이요, 교수. 땅속 2m 아래에서 안식하고 있는 당신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네모 선장은 입을 다물었다. 다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다. 나는 그를 감동 어린 눈빛으로 주시하면서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묘한 분위기를 말없이 분석해보았다. 모자이크로 장식된 감빛산 탁자 모서리에 팔꿈치를 대고 있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아예 내 존재를 잊은 듯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명상을 존중했다. 그래서 이 거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진귀한 것들을 혼자 계속 둘러보았다. 예술품들 옆에는 희귀한 자연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로 식물과 조개류 같은 해산물들이었는데 네모 선장이 직접 구한 것들이 분명했다. 거실 한가운데는 전기로 빛을 내는 분수가 수반위로 물줄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머리 없는 연체동물 중 가장 큰 조개 껍데기로 만든 수반이었다. 물결 모양의 가장자리 둘레가 좋게 6m는 될 듯 싶었다. 그러니 크기에 있어서는 지금 파리의 생쉴피드 성당에서 2개의 거대한 성수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개, 곧 베네치아 공화국이 프랑스와 1세에게 선물했던 조개보다 훨씬 큰 셈이다. 수반 주위에는 청동으로 틀을 짠 우아한 유리 장식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제껏 박물학자가 볼 수 있었던 해산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이 분류되어 이름표까지 달고 있었다. 박물학 교수로서 내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누구든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식충류로는 폴리평 강장동물과 극피동물, 이렇게 두 무리의 진귀한 표본들이 있었다. 폴리평 강장동물에는 관산호, 부채 모양으로 퍼지는 바다부채, 시리아산 해면, 몰루카 제도의 침산호, 바다날개 산호,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나는 쉼표 모양의 산호, 바다 맨드라미, 그리고 나의 스승인 밀른 에드워즈가 통찰력 있게 분류한 석산호 종류들이 있었다. 그 외에도 귀여운 부채조개, 레위니옹 섬의 눈알 고둥, 카리브해에서 나는 넵투누스의 전차, 놀랍도록 다양한 산호들, 그리고 언젠가는 모여서 섬과 대륙을 이루게 될 온갖 종류의 진귀한 폴립 군생체들이 눈에 띄었다. 가시가 특징인 극피 동물로서는 불가사리, 거미 불가사리, 바다나리, 갯나리, 성게, 해삼 등이 있었다. 신경이 약한 페류학자가 연체동물의 표본들이 분류되어 있는 또 다른 진열장들을 보았다면 아마 놀라서 기절했을 것이다. 그 안에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나게 진귀한 컬렉션이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우선 인도양의 우아한 망치조개가 있었다. 붉은색과 갈색의 바탕 위에 하얀 반점이 규칙적으로 도드라져 있는 조개였다. 생생한 빛깔의 가시가 돋아있는 분홍 꽃가리비는 유럽의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폴본으로 내가 추정하기로는 가격이 2만 프랑은 좋게 나갈 것 같았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발견되는 일반 망치조개도 있었는데 이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종이었다. 그런가 하면 세네갈의 이국적인 새조개는 부서지기 쉬운 하얀 조개인데 이 조개가 2개의 관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비누 거품처럼 뽀글뽀글 새어나온다. 자바 근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물뿌리 조개는 석회질로 된 간을 갖고 있고 껍데기 가장자리가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애호가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야단이다. 소라 종류도 다양했다. 초록빛이 도는 노란색 소라들은 아메리카 해안에서 잡히는 것들이고 젓갈색 소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껍데기가 기와 모양으로 겹쳐져 있는 소라들도 있고 남태평양에서 발견되는 별 모양의 소라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것은 뉴질랜드 연안의 멋진 뿔소라다. 또 사랑스러운 황화조개, 귀중한 비너스조개, 트랑가바르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바둑판 무늬를 가진 조개, 빛나는 진주층이 대리석 무늬를 띠고 있는 터번조개, 중국해에서 나는 초록색 앵무조개, 코이노 둘룸조개 종류로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원뿔 모양의 조개,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에서 화폐로 쓰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보베조개, 말레이 제도에서 가장 귀중한 조개로 꼽히는 바다의 영광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단고등, 송곳고등, 홍줄고등, 투구조개, 자주조개, 쇠고등, 하포조개, 소라고등, 방추조개, 스트롬부스조개, 사카조개, 유리조개, 콜레오도라조개 등은 과학이